예, 이슈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대선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출발을 하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 다시 나섰어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지지율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선 후보자들의 지금 지지율은 어떤 현황인 겁니까? 네, 지난주에 여론조사가 예, 나왔는데요. 538이라는 여론조사입니다. 미국에서는 꽤나 유명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입니다. 뭐 지지하지 않는다는 55%인데요. 무려 13.8%포인트 정도가 차가 나고 있습니다. 뭐 지난 4월 15일 날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두 배나 높아지게 됐는데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10에서 한 15%포인트 차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지지율이 경쟁자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차가 나고요. 또 경제 성장률이 선거 당에 마이너스로 추락했을 때 그 대통령이 재선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제너럴 포드나 지미 카터, 조지 W.H. 부시 아버지 부시 때처럼 트럼프도 같은 길을 걷는 거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의 지지층은 안반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남성 지지율입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없는 6%포인트로 바이든을 리드하고 있지만 가장 뼈아픈 부분은 여성들이 4년 전에 15%포인트 정도 힐러리가 더 높았었는데 바이든은 이것보다 10%포인트가 높은 25% 차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젊은 유권자들이죠. 18세부터 34세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22%포인트 차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고요. 특히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지지를 보내줬던 베이비 부머 세대, 65세 이상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바이든이 7%포인트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노인층이 많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 그리고 러스트벨트의 핵심주라고 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쪽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의외로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노인층의 진료비, 또 병원 치료의 어려움, 마스크 문제가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서 진짜 그야말로 사지에 지금 몰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된다라고 계속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우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집회를 결국에 열었어요. 선거 집회를. 경고 반대가 엄청났는데 이 시점에 굳이 유세를 리스크를 안고 제기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 선거판을 뒤집을 만한 트럼프 대통령의 히든이 있을 텐데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나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6월 달 들어와서 바이든의 선거 자금 모집액 부분에서 지금 밀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 차이 유권자 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선동적인 대중연설, 그리고 경쟁 후보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중 연설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유세지인 그 털사 같은 경우에 뭐 조 바이든을 중국 꼭두 갑시다. 그리고 장고대하는 바이든이라고 공격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한 감축 문제,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전문직에 관련된 취업자라든지 교환학생, 연수 비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 너그러운 그 정책을 써왔는데요. 이제 연말까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의 없이 엄격한 규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는 현역이 절대적인 유리한 선거 구도긴 하지만 현재 그 지지율 차가 5%도 아니고 10% 이상 벌어졌을 경우에는 역전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중 연설에 좀 더 치우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중국 때리기의 강도가 이번 그 홍콩이 소환법과 관련된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또 국가안전법과 관련된 기구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상태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대강경 대노선이 발표되고요.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흠집내면서 선거판 자체를 흔들려는 이런 그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시장에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많이 달라질 텐데 전망을 좀 해본다면 어때요? 네, 최근 월가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네. 보면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동안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씩 수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성공해서 막판 뒤집기를 성공하더라도 앞으로는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국제 공조도 찾을 수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나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시장은 집권 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46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 사회보장과 관련된 이전보다는 충실한 내용이 발표되고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과세로 인해서 취임 초기에는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반응을 주지 않을까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이 같은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기 힘들고요. 또 대통령 혼자서 급격한 작용하러 정책 방향을 돌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같은 경기 부양책, 그리고 2020년까지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 그리고 저금리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슈퍼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주가 버블이 형성이 돼서 버블이 만약 터진다면은 20에서 한 50% 주가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회복이 되려면 5에서 한 10년 정도 걸릴 정도의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깊은 조정도 찾아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주가도 빠른 그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권이 이제 주도자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세계 석학들의 의견들이 예.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세계는 앞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중 간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신냉전 세계가 찾아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21세기에도 패권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도 찾아올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을 도전해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 정치한 그 이안 브레이머가 주장했듯이 G0의 혼돈의 세계랍니다. 세계 여러 문제를 책임질 해결할 수 있는 국가나 조직이 없는 혼돈의 세계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현재 미국이 계속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제압한다면 패권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가 덜해지고 불확실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전 세계가 반중국 포위망에 동참해야만 이게 가능한데 말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현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미중 간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신냉전 2.0 버전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되는데요. 미국의 국력은 예전만 못하고요. 또한 중국이 빠르게 정치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면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할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점점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세계 입장에서 보거나 주식 투자가들이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세계가 G0, 혼란 속에 빠지는 상황인데요. 누구도 세계 질서를 주도하지 못하는 혼돈 상황이 길어진다면 서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자기 편에 줄 세우기를 할 것이고요. 강대국 간의 충돌이 벌어진다면 서로가 결정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한 동맹국을 괴롭히는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시나리오인데요.
미국은 계속 아메리칸 퍼스트를 관찰하기 위해서 중국을 당분간 경제나 군사, 환율, 기술, 금융 면에서 압박하는 가운데 만약 치명적인 실수라도 벌어진다면 세계 패권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확률은 가장 낮다는 점에서는 세계가 그 주식시장이 폭락할 정도로 혼돈의 세계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미중 간 신냉전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는 또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미중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치명적인 실수를 조금씩 했고요. 또 패권 전쟁의 첫 단추부터 아주 잘못 꿰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자체는 스스로 전시 대통령이라 불렀고요. 또 바이러스 전쟁을 주의했지만 전시 대통령으로서의 적격성이 결여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을 하면서 코바 위험을 만만하게 본 결과 확산 저지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은 세계 최대 피해 국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중국도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이번에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에 정보를 은폐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대유행을 일으켰던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면서 감사 은혜 외교를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비판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선전전을 강화한다든지 전랑 외교라고 하는 싸우는 늑대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북미나 아프리카 같은 많은 나라들이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양국이 그야말로 진짜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나라인지 세계가 지금 걱정하면서 보는 근거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국내 증시 조금만 여쭤볼게요. 코스피 지수,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을 보면 연일 계속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지금 종잡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진일퇴다, 지금 여러 가지 희망과 공포가 공존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2차 유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미중 간 신냉전 2.0 버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남북 긴장 관계도 과거와 달리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아주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큰데요. 증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주가가 덜 빠지고 시장보다 상승했을 때는 더 빨리 올라가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즐겨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도류 전략입니다. 고대 검술 기법 중에 이도류라는 검술이 있는데요. 양손에 칼을 쓰는 검술입니다. 한 손에는 방어용 칼, 다른 손에는 공격용 칼을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쓴다는 건데요. 메이저리그에서도 투타에서 모두 활약하는 류현진, 오타니 쇼헤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선수고요. 주시장에서도 이런 이도류 종목들을 앞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도류 종목은 좋은 성관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미래에 대한 믿음이 가는 종목입니다. 2차 대유행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하이퍼 커넥티드 세계를 이끌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나 사회 핵심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DX라고 하는 종목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관련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리먼 쇼크 직후인 2010년도에도 34% 성장을 했고 또 내년에도 16% 전후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강한 하방 경직성 그리고 주가 반등 시에는 빠른 상승이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현대의 최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날 모든 것이 연결되는 하이퍼 커넥티드 세계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재택근무라든지 전자인증, 빅데이터,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뿐만 아니라 전자 상거래에도 꼭 들어가게 되고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비즈니스 가운데 가장 이익 규모가 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용자가 데이터 쓰는 만큼 종량제, 요금제가 부과되기 때문에 뭐 화상회의라든지 디지털 사회, 비즈니스 생태계에는 이런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가팜이라고 하는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중과 같이 최근에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던 IT 플랫포머들을 보면 실적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세계 2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해당 분야의 매출 증가율이 60%고요. 3위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구글 같은 그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마존도 그렇고요. 뭐 5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T 플랫포머들의 이익이 이제 온라인 광고가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지금 창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IT 플랫포머들이 20억에서 한 50억 달러 이상씩 각 회사마다 지금 공용 클라우드에다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인도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경제 블록화가 진행이 될수록, 그리고 금융 인프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융합시키는 여러 가지 디지털과 관련된 통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수록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수혜는 환율이 다시 1,100원대 정도 안정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이들 반도체 관련 기업이 앞으로 향후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